금리까지도 인하한다 그러면 2026년에서 28년까지 22,000세대가 서울에 입주하는데요. 1년에 22,000세대 입주해도 굉장히 심각해요. 서울은. 왜냐하면 한 5만 세대 정도가 서울은 입주하는 게 적정량입니다. 3년 동안 2만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태어나서 보지 못한 부동산 시장을 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수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마냥 할 수도 없고요. 상반기에는 뭐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 영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대출 규제를 하고 상고하저인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가격들이 오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번 출연했는데요. 저는 대학에 오래 있었고요. 예전에 영산대 그리고 성결대 전임교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의 IAU라고 하는 대학에 한국 학장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대빵 부동산이라는 브랜드를 쓰는데요. 저희가 에스테이트 클라우드입니다. 정확하게 회사 이름은. 거기를 만들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현장에서 저희가 우대빵 부동산이라는 게 한 수도권에 한 30개 정도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한 달에도 수백 건 정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으신데요. 예.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 그러면 그 대선이죠. 예, 그래서 누가 집권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세금 정책, 보유세 부분을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토호제가 해제되고 또 확대 재지정되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이제 풍선 효과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 이런 데 대한 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마포나 성동은 오히려 이제 강남하고 용산하고 비슷하게 아예 움직였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마포의 성동 쪽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걸 팔고 그죠 넘어오시다 보니까 같이 이제 시장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마포와 성동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분당이나 과천 쪽이 풍선 효과를 좀 더 받는 것이 아닌가. 현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화도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전세가 최근에 보면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세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바뀌면서 좀 전세가 이제 좀 그나마 안정돼 보이고 그죠. 월세가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양극화. 예, 그리고 이제는 초양극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30평형대 아파트가 70억에 거래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조금 천천히 진행되지만 곧 급하게 올 상황인데요. 상속하고 증여에 대한 부동산 부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해보면 상담의 가장 큰 이슈는 상속하고 증여예요. 그거를 이제 좀 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 대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뭔가 변화가 있을 시기라서 그런 변화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최근 뉴스를 보면은 서울 부동산이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보시는 분위기와 좀 거래량 추이는 어떤가요? 토호제 해제되고 한 달 동안 거래가 엄청 됐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그 3월 달에 10,000건 정도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니까 작년에 최고로 많이 거래됐던 것보다 훨씬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중동 상황인데요. 거래가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중에 강남구하고 송파구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개사분들이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지금 서초구하고 용산구는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게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지도 헷갈렸고 정부 자체도 사실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4개월 내에 입주해야 된다, 뭐 그죠? 1년 내에 입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6개월이라든지 뭐 통일된다든지 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다가 다시 이제 안 팔아도 되고 임대를 놔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굉장히 있었어. 그러다 보니 거래가 거의 이제 끊기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끊기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땐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거래는 좀 일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그 거래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실 때는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약정서를 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약정서를 써서 계약을 하고 이게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거래하시고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당연한 건데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가 빨리 나오면 한 2주,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려요. 오래 걸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래 절벽이 아닌가 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서울 부동산은 약간 탄력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예. 또 반대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1년 만에 미분양이 최대치라고 뉴스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지방 경우는 좀 어떠할까요? 지금 미분양이 한 6만 8천 세대 정도 3월 기준입니다. 정도 되는데요. 그 지방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이 한 2만 9천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전체 미분양에서 중공업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통계를 본 상황으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미분양은 사실은 서울에도 최근에 이제 그 뭐 서론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데들이 거의 이제 분양이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미분양 되는 건 그럴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이 남아 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문제가 이제 이 미분양의 80%가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정도 지속되면 이걸 구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뭐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간 게 야금야금 그냥 들어갔죠. 그래서 1주택자가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주택수에 제외한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다 죽어 있냐?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경상도 쪽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울산, 뭐 대구 이런 쪽하고는 계속 교류도 하고 가끔씩 가서 강의도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주거선호 지역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전세는 상당히 많이 매물을 찾기 힘들 정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아마 뭐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어쨌든 입주 물량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줄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줄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서울도 강남 3구가 먼저 좋아지듯이 지방도 좋아지는 지역이 특정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좀 좋아지겠죠. IMF가 한국의 1인당 GDP가 대만에 역전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시경제 흐름이 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1인당 GDP가 34,600 뭐 정도 되거든요. 그 대만이 이제 35,000 되다 보니까 이제 역전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역전할 때 되게 좋았다고 그때는 GDP보다 GNI인가 그게 이제 역전돼가지고 되게 좋았다 그러는데 뭐 또다시 이제 역전을 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 수출은 그나마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걱정되는 거는 올 초의 수출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거는 그 휴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그냥 지금 보고 있는데요. 떨어진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뭐 아직 올 다 안 나왔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수출은 지금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내수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저녁에 식사로 나가 보시면 식당에 차 있는 데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이제 본사가 강남에 있는데 강남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 내수 경기가 언제 회복될 거냐 이걸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내수 경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뭐 이렇게 수요가 일단 줄어들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집을 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수요를 좀 줄이는 역할들은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가격이 뭐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부동산 시장을 봐왔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게 이제 불황으로 이어진다든지 그죠. 사실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내수 경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거의 사실은 써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뭐 핵심이 어쨌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재정의 위험이 있다고 거의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실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뭐 걱정하시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더라도 한 600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영업자 대출이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부실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네요. 예. 거시경제 흐름이 어차피 뭐 부동산이라는 게 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별로 그리고 상품별로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를테면 뭐 서울의 핵심 주거 선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자산가들이고 이분들이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소비를 안 하고 집을 안 사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서울 외곽으로 넘어가면 좀 상황이 달라지니까요. 이게 양극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뭔가 정부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서울 주택의 월세 비중이 65%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게 월세 시대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매매 시장과의 이렇게 좀 연관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월세가 진행되면 매매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냥 전체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에 40%였거든요. 월세 비중이. 근데 지금 64.6%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의 65%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아파트는 좀 낮습니다. 40~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밖에라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연립이나 오피스텔은 70~80%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합천 금액의 합천 수치가 이제 65%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걱정인데요. 정부에서도 저는 이제 조금 뭐 늦출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게 지금 임차인은 이제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시고요. 정부에서도 월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대출 규제하면 항상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 그래서 임대일이 바뀌는 전세 대출을 먼저 막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월세로 가는 것에 대한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과거와 다르게 임대인도 이제 월세를 선호합니다. 네, 저희가 만나보면 최근에 이제 월세 수익률이 한 2.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는 한 2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한 400만 원 가까운 월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주변에 찾아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2.5% 정도 월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월세라는 게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월세로 잘 세팅을 해 놓으면 이게 그 월세 수익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세 차익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됩니다. 시세 차익이 5~6%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잖아요. 그런 상품이 10%가 나오는 수익률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아마 예금하시면 이제 3%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로 자꾸 세팅을 하려고 하는 임대인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저는 정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 그러면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그죠. 그걸 이제 메꿔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추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다. 그럼 이게 이제 매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두 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월세라도 외국과 다른 형태의 월세, 보증부 월세죠.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커요. 그거는 우리가 임차인을 스크린을 못하니까 임차인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히려 임대인이 그걸 이제 막 다 이제 내가 세금 체납 안 했다 이런 거 다 까벌려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니까요. 임차인을 판단을 못하면 보증금을 높게 잡거든요. 그래서 뭐 1억에 얼마, 뭐 5억에 얼마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순수 월세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제 보증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이제 월세로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한 3%뭐 4%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5% 수익률이 힘들다. 라고 볼 때 어떻게 달라질 거냐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근데 월세화로 간다 그러면 5%가 나온다 그러면 10억짜리 주택에서 400만 원 월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가 올라갈까요? 집값이 안정화될까요? 저는 월세도 올라가겠지만 네. 집값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월세로 급격하게 간다 그러면 뭐 보증금을 얼마만큼 잡느냐의 문제겠지만 저는 집값 상승에도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월세 부담에 대해서 그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400만 원 내고, 외국에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예, 10억짜리 집은 400만 원 월세를 내고 사시는 거는 아주 흔한 건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200만 원 정도인데 300만 원을 넘어가는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예, 그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좀 토지가 다시 확대 재지정되면서 좀 거래량은 좀 줄어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또 실수요자분들께서는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은 좀 계속 슬그머니 좀 오르고 있는데, 예.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수익으로만 부동산을 보는 것,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동산은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이라는 걸 한정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주택은 그냥 그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이나 금융상품 내가 가입 안 하면 그냥 그 시장에 떠나 있는 겁니다. 주택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조금 상품이 다른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우리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키로당 50만 원이 한 돈에 50만 원이 넘었나요? 뭐 잘 아시죠? 예. 저는 뭐 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금이 오르는 걸 이제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안전자산 회귀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한마디 말만 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보면 대기업들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최대였습니다. 상장 회사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내수 경기가 안 좋냐?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품가를 좀 쪼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해외에 이제 공장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세무사분하고 이야기를 뭐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세무사분하고 이야기를 자주 해보면 세무사분 이야기가 자기 중소기업 그 재무제표 같은 걸 달라고 그런데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는 거죠. 이익이 얼마큼 나는지. 그래서 그 이익 부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익률이 줄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같이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가장 안전자산이 뭐냐? 저는 강남 아파트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도 좀 이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딱히 변동성이 그냥 안정적인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라는 거는 어쨌든 뭐 중간에 좀 조정은 받지만 끊임없이 이제 우상향하는 상품이니까요. 뭐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돈도 많이 풀렸거든요. 유동성도 지금 4천조가 훌쩍 넘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광의 통일량 M2로 보더라도 그럼 돈이 많이 풀리면 어쨌든
뭐 물가가 오르는데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은 실물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도 부동산을 찾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소득도 일단 오르긴 했어요. 그 누가 그만큼 돈을 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소득도 우리가 팬데믹 전 5년하고 비교해 보면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 거냐? 뭐 이런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겹쳐지면서 사실은 이렇게 강남 아파트, 물론 우리가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른다는 건 아닌데요. 특정 지역의 주거선호 지역의 아파트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기 대선 6월이죠. 얼마 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과연 공급이 확대될 것인지 그리고 세제 규제가 완화될지 강화될지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 많은 분들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예, 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들 공급 확대 이야기 하시는데요. 일단 다음 정권에서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딱 그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1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이런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 가보시면 8대2나 9대1 비율로 단독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이다 그러면 다 단독을 이야기하지. 아파트라는 거는 임대 아파트를 이야기하고요. 대부분 콘도미니엄이라고 그럽니다.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이제 타워 맨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일본은 그래도 이제 아파트가 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6대3가 7대3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는 이제 1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해야지 만족하시거든요. 이제 그걸 공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입주할 때까지 5년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공사기간 또 예전에 제가 건설산업연구원에 95년도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저희가 연구할 때 분당 신도시 이런 데들이 2년 만에 입주를 시켰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최근에는 3년. 그러다 지금은 여러분들 분양하는 아파트들 입주 일자를 자세히 보세요. 4년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나고 즉 토지 매입하고 그죠. 그다음 인허가 받고 이러는 절차가 1년 안에 끝난다. 그것도 일단 불가능하고 1년 안에 끝나도 4년 동안 지어야 되니까 나중에 5년 안에 입주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음 정권은 부동산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급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땡겨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3기 신도시. 예, 이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뭐 내년에 이주하고 27년에 착공한다는데요. 제가 아마 26년, 27년에도 성정길 TV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절대 못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절차상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1기 재건축도 저는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봅니다. 선도지구는 어떻게든 뭐 다음 정부에서 땡기기도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달라질 부분도 있다고 봐요. 만약 민주당에서 집권한다 그러면 공공기여를 많이 뜯어가려고 할 거예요. 예, 그걸 그냥 두면서 빠르게 추진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공공기여를 뺏어간다는 말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대위 구성되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재건축 정비 사업들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지금도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아니고는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3기 신도시 중에 올해 본청약 끝나는 데가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빨라도 2029년 정도에 나올 건데요. 뭐 일단 공급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그래도 제대로 그죠? 상기 신도시가 한 20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래도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금은 제가 볼 때는 세율을 더 올리기는 진짜 힘들 거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한 게 내년 5월 9일까지인데요.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겠죠. 예,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주택, 3주택을 파실 때
가장 많이 내셔야 되는 세금이 82.5%예요. 이것보다 높일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보다 양도세율을 더 높인다는 게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율은 제가 볼 때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 상속세율 이런 것도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대로 갈 거예요. 근데 아마 공제 한도를 올리겠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는 18억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와이프가 없으시면 이제 아마 8억인가 그렇게 또 팍 줄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공제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는 가겠지만 세율은 이제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옛날 문재인 정부 때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세금을 더 내시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에 비해서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내셔야 될 거고요. 다주택자는 한 5배 정도 더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맞춰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종부세는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뭐 여야 협의로 통과시켰는데 이걸 바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에 뭐 2주택부터 이제 중과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규제 지역은 없어졌고요. 규제 지역에 대한 그 중과는 없고요. 3주택부터 이제 중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율이 달라요. 2주택하고 3주택부터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내셨던 금액 정도를 낸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으실 것 같고요. 대선에 따른 영향은 저는 뭐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거를 정권별로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여러분도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보시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최근에 저는 이제 보는 시각이 뭐냐 그러면 대선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정치 일정은 굉장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을 한 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가 호재다. 이렇게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작년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끝났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 6월 달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아니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왜 가격이 올랐을까?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늘었다. 그리고 5월, 6월 달에 거래도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6월, 7월 달에 거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큰 우리가 마일드스톤이라 그러는데요. 이슈가 되는 일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6월 3일 이제 대선이 끝나고요. 그래서 보유세가 걱정인 부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저도 걱정인데요. 근데 올해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6월 1일 날 보유세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뭐 보유세를 많이 낼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올해 파실 분 중에 보유세 때문에 뭐 이렇게 난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겠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보유세가 적용이 될 거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이 되고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당선되겠죠. 그다음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6, 7월 달에 거래가 좀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스트레스 DSR 전에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한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줄이면 사실은 내야 될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거래를 하니까 대출을 주선을 해보면 3% 후반대가 지금 괜찮은 그래 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근데 4%대에서 3% 넘어오면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또 작년에는 뭐 3% 초반대였는데 이 이야기를 또 계속 하시는데요. 끊임없이 이제 낮은 걸 원하시죠. 뭐 근데 어쨌든 금리 낮은 것도 중요한데요. 대출 한도를 얼마큼 받을 수 있나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단계보다 대출이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금리가 25% 50%에서 이제 100%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 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미리 이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출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승인이 나는 거가 그저 기준입니다. 그래서 7월 전에 승인이 나면 돼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승인도 안 났는데 계약한다.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이제 계속 거래되기 전부터 이제 물어보거든요. 대출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알아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이걸 막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한 2, 3개월 전에 알아보셔야 되고요. 늦어도 한 달 전에는 그게 확정이 거의 되셔야 됩니다. 은행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고 나고 이제 그 입금되는 게 빠르면 한 2주, 늦으면 한 달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죠. 그러면 7월 달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제 민주당에서 집권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9월 달에 그 규제가 나올 거예요. 네. 부동산 정책, 대주던상 정책, 뭐 파리 대책 뭐 이런 거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또 5월 10일 날 문재인 씨가 집권하고 8월 2일 날 대책이 나왔어요. 근데 좀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장관이 누구냐? 김현미 장관입니다. 김현미 장관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에요. 아파트가 빵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나라 최장수 국토부 장관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파리 대책을 발표할 때 휴가 기간 중이었어요. 그래서 파리 대책 발표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발표하고 다시 휴가를 갔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파리 대책은 청와대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국토부 장관 또 선정하고 그죠. 뭐 이러면 절차들이 하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이런 걸 발표하려면 뭐 아마 그 대선 때 같이 작업했던 분들이 작업을 할 거예요. 뭐 그래서 9월 달 정도에 그죠.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대책 안에는 제가 볼 때는 대출 규제 좀 특이한 거는 아마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보거든요. 옛날에 15억 이상 대출 규제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재명 씨가 전혀 안 하거든요.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집권하고 나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뭐 지금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20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준다.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효과 있는 정책은 대출 규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는 분명히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건 좀 늘릴 거고요. 서울은 뭐 어디가 지정될지 대충 아실 거고요. 마포, 성동 뭐 이런 데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담할 때. 그리고 지방이나 수도권 쪽에는 과천하고 세종이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데 가지고 계시고 내가 올해 정리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는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뭐 그런 대책들이 나올 거다 같이 담기고 만약 이제 좀 충격을 시장에 줘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토보유세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대책은 나올 거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조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대책이 나오면 한 3개월에서 늦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주춤하거든요. 그 예전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년 초 되면 이제 또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2, 3월 달 되면 가격이 오를 거예요. 예, 가격이 오르는데 5월 9일 날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중과 배제를 멈출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로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주춤하면서 5월 9일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심적인 게 매물이 급격하게 사라질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 1일이 어쨌든 이제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첫 보유세를 내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그죠 또 정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겠죠. 그런 이제 그 마일스톤을 보시고 좀 그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주째 연속 상승세더라고요. 이러한 상승세의 원인과 지속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마 15주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한 두 주가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15주, 16주 정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 서울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어떠냐 그러면 송파구 쪽입니다. 사실은 이제 토제 이전부터 송파구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올해 1월 작년 말부터 조금씩 그 살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올해 초에도 있었고 올해 초에는 이제 가격 상승률도 괜찮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많이 보시는데요. 그 통계를 보실 때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대가 그 상승률이 형성되면 의미가 유의미하냐라고 하면 0.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0.01 뭐 이런 거는 연율로 계산해도 이게 뭐 1%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0.1%면 우리가 연율로 계산하면 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0.1을 4번 하면 0.5 정도 되잖아요. 12 곱하면 5,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0.1% 정도 의미 있게 보시면 되는데 송파구가 올 초에 0.1%를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사실은 토제 해제하기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송파구가 제일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한 4.9%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가격 상승률이 높은 데는 과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과천이 이제 투기활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4.9%다, 5% 가까이 됐는데요. 이게 5월 5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4월까지 해서 5%다 그러면 연율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12% 오른 게 아니고요. 평균이 12% 올랐으니까 괜찮은 아파트는 한 50%에서 많이 오르면 한 100%도 올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르는 일은 그 내수 경기는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금리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아마 금리를 정부에서 올린다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도 생각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만 보고 그 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린다? 그럼 뭐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1,000조고 거기 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우리가 0.3에서 왔다 갔다 해요. 미국이 참고로 3%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엄청나게 안정적인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냥 이거 땅 짓고 그냥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없고요. 그 금리를 낮추겠죠. 거기다가 지금 수급 상황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26년부터 3년간, 왜냐하면 2028년까지는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2028년까지는 더 이상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해야지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분양을 안 했는데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물론 첨가될 수 있는 거는 후분양 물량들은 첨가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또 대부분 그 서울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한 30%만 신규고 나머지는 다 조합원 거예요. 그래서 주인 있는 거를 다시 그냥 내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급이 무너지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금리까지도 인하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그 2026년에서 28년까지 22,000세대가 서울에 입주하는데요. 1년에 22,000세대 입주해도 굉장히 심각해요. 서울은. 왜냐하면 한 5만 세대 정도가 서울은 입주하는 게 적정량입니다. 근데 그것도 신규로 입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결혼을 한 37,000세대가 하고요. 이혼을 11,000세대가 해요. 그래서 48,000세대가 필요합니다. 이혼했는데 같이 살 수 없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했는데 시부모와 같이 살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래서 5만 채가 항상 필요해요. 근데 정부에서 통계로 잡는 여러 이제 통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뭐 역세권 청년주택,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도 다 작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신혼을 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너무 소형이에요. 그래서 한 5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2만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태어나서 보지 못한 부동산 시장을 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수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라든지 금리 상황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마냥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 영업을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하반기에 대출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상고하저인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가격들이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타이밍이 좀 어떻게 저희가 잡으면 좋을까요? 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다라고 한다 그러면 말씀드려도 한 6, 7월 달에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올해 6, 7월. 예, 올해 6, 7월 뭐 이를테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뭐 잘해주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 은행은 대출을 잘해주는 은행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은행에서 그래도 상반기는 긍정적이니까요. 예, 상반기에 이렇게 하신고 6, 7월 달에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때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내가 들어가더라도 뭐 주거 선호 지역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거 선호 지역이다 그러면 좀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주거 선호 지역이라든지 좋은 아파트가 빨리 오르고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8월 2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뭐가 많이 올라요 그러냐면 노원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3.4% 올랐고 서울 전체적으로 2%대고 강남구도 한 2.5%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똘똘한 채만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사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침체의 장이니까요. 내가 고를 수 있거든요, 아파트를. 그래서 내가 어디를 사시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1주택자 같은 거 갈아타기 하셔야 되는데요. 1주택자 갈아타기가 제일 지금은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거래를 2번 해야 되는데 다 힘들죠. 내 거 파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정말 제가 리스크를 부담한다 그러면 사는 걸 먼저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오르니까. 왜냐하면 갈아타기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주거 선호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 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는 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럼 내 게 안 팔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 걸 팔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것도 잘 안 팔리고. 예. 사는 것도 지금 막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러니까요. 그렇지만 금매 같은 것들을 계속 챙겨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수요가 관망 수요보다는 대기 수요에 가까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챙겨보시면서 이렇게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사시는 거는 좀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에 맞춘 전략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신에 이제 좀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럼 내가 이제 3억짜리를 3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10억짜리를 가지고 2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는 안 팔겠다. 제가 이제 상담한 분 중에는 강남에 3채 있는 분인데 안 팔겠다 하는 분도 계세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맞았냐 그러니까 한 3억 맞았대요. 예, 그래도 안 판다. 그래서 파시는 게 좋지 하나는 정리하시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면 3억 내도 그 한 채가 3억 이상 오른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금 보유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전세를 높여가지고 내신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역전세 날 때는 자기가 되게 힘들었다. 근데 앞으로는 월세로 이제 세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이제 세팅을 하시고 그죠. 요즘 월세가 잘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아파트에 400만 원 정도 나오니까요. 그걸 모으면 1년에 한 5천 모으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실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부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내 거, 월세는 국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더라도 오를 수 있는 상품이면 저는 한번 승부를 걸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그건 정치적 리스크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상황 그리고 어디를 사느냐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서울에 투자를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약간 투자 금액 규모별로 예. 좀 괜찮은 지역, 좀 유망한 지역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투자 금액을 뭐 5억, 10억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억, 10억으로 해서 서울에 마땅히 투자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냥 10억, 뭐 20억 이렇게 그냥 본다 그러면 10억대나 10억 이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은 뭘 사시는 게 좋으냐 그러면 입주하는 아파트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올해까지가 입주장이 있습니다. 입주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객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많으면 일단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문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 또는 뭐 광명 뉴타운 이런 데들이 광명 뉴타운은 이제 2027년까지 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올해 물량이 많고요. 내년에 좀 적고 27년에도 또 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자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027년 걸 매입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이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3년 전에 분양가가 결정됐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입니다. 건설효과가 그렇게 많이 오를 때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분양하는 아파트 보시면 서울은 뭐 한 15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30평형대 기준으로. 그냥 보면 어디에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15억이다고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가 10억대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상품들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한 10억에서 20억 사이다 그러면 저는 천호 뉴타운 같은 거 많이 권해드리고요. 천호 뉴타운이 뭐 세대는 적습니다. 한 3천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천호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가 강동구에서 가장 송파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강동구청역 다음이 이제 천호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가깝고요. 예, 그래서 바로 뭐 이렇게 나가시면 한 4,500m 가면 한강 있고 한 15층 이상 넘어가면 한강 조망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이 편한 세상, 뭐 중흥 에스컬레이터는 이미 입주했고요. 그리고 더샵 입주를 올해 말이나 이 편한 세상이 내년 초인가 뭐 그렇게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3,000세대 정도 입주하거든요. 그런데 자녀 있으신 분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여기가 뭐 학교 보내고 이러기에는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잘 아시는 천호 텍사스라 그래가지고 안 좋은 동네였는데요.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가보시면. 대신에 이마트하고 아마 현대백화점이 있을 거예요. 천호역. 천호역은 5호선, 8호선 또 더블 역세권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신혼부부 분들이나 아니면 좀 자금 여력이 있는데 난 편한 데 살고 싶다. 한강도 가깝고 뭐 근데 그렇게 비싼 건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한 30평대 한 14억, 15억 정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강남 4구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20억이 넘는 뭐 이런 괜찮은 주거선호지역 아파트 원하신다 그러면 방배동이 괜찮죠. 지금 입주 물량이 그 내년 내후년까지 한 12,000세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뭐 이렇게 다 합니다. 뭐 신동 아파트 좀 있으면 아마 분양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노려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뭐 20억 이상 아파트 중에 나는 뭐 분양하는 아파트 싫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런다 그러면 지금 그 신축이 왕창 입주하는 데가 아니고요. 하나 둘씩 확실한 게 입주하는 데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성동구와 광진구인데요. 성동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렌가 하는 아파트가 1차는 이미 입주했고요. 2차가 이제 올해 말 정도 입주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25평형이 2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다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성동구가 원래 한 20억 정도 하면 뭐 서리자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 아파트들도 대부분 20억 초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0평은 31억인가 32억인가 거래가 됐어요. 그 말씀드렸던 그게 지주택입니다. 그 지주택 아주 성공 사례가 잘 없는데요. 예, 성수동의 지주택 성공 사례인데요. 이게 뭐 전체를 다 끌어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5평이 25억이면요. 잠시를 넘어서는 거예요. 가격이. 예,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상황인데요. 거래가 됩니다. 예, 거래가 되고 있고 입주권은 이미 그런 가격대로서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요. 매물이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저 광진구에 보면 광진구는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되게 소외된 지역입니다. 근데 되게 좋은 지역이었어요, 예전에. 근데 최근에 이제 별로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올해 7월 달에 이제 포제스 한강이라는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이 아파트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평형대가 거의 평당 1억에 분양을 했는데요. 30평형대가 40억 초반에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됐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옆에 뭐 보면 힐스테이트도 있고요. 그게 이제 광나루역인가 가깝고요. 근데 거기도 보면 극동이라든지 이렇게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다 20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입주만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강변역 쪽으로도 호재가 많잖아요. 지금 동서울터미널 이전하고. 그래서 사실은 호재가 실현이 거의 안 됐습니다. 광진구청 옆에 보면 롯데캐슬 이스트폴 이런 아파트도 있고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는 활발하지는 않는데요. 하나씩 거래되는 아파트가 거의 뭐 평당 1억 가까운 수준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맞은편에 잠실이 있는데요. 잠실에 지금 여러분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고 파크리오 이런 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 30평이 26억, 27억 요 정도 수준이에요.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축으로 지금 입주하는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잠실 르엘이라는 이런 아파트가 제가 거래되는 게 20억 후반대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넘어서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구축이라든지 그죠 준신축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신축 뭐 2010년 이후에 그죠 입주했는데 대단지다 그렇다 그러면 또는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나루역에 있는 뭐 극동이라든지 그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고르시면 좋고요. 제가 이런 아파트 단지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도 이제 추천드리고 그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면 괜찮은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똘똘한 한 채가 정말 유행인데요. 예. 이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 거라고 보시나요? 똘똘한 한 채는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양극화하고 같은 이야기고요. 이건 소득 수준의 양극화 때문에 저는 생긴 거라고 보는데요. 예전에 제가 상위 10%하고 상위 1%하고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상위 1%와 상위 0.1% 간에도 지금 버는 거라든지 자산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가끔씩 저도 뭐 이렇게 패널로 토론 같은 프로라든지 나가면 이렇게 폭락한다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지금 20억 30억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담해 보면 서울 아파트 중에 강남 아파트를 사시는 분 PIR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득 대비 주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 PIR이 대부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남을 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연봉 1억이 있으면 한 10억짜리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대출을 하는 거는 대부분 DSR이라는 게 이게 소득이거든요. 소득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집값으로 우리가 하는 LTV 개념으로 이렇게 PIR은 보는데요. 이걸 보면 그 대부분이 10 정도 수준이에요. 강남도. 서울도 평균이 한 10 정도 되고요. 평균은 전체 평균은 한 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높은 대신에 소득 있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사시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없이 삽니다. 그래서 소득을 우리가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서울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 집을 산다. 그럼 이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발표되면서 저도 알았는데요. 아파트가 40만 채랍니다. 예, 근데 그 중에는 뭐 한 동짜리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의미가 없는 아파트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40만 채를 고려해 본다 그래도 전국에 주택이 2천만 채가 있거든요. 딱 2%예요. 예, 상위 2%의 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상위 1%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뭐 한 동짜리 아파트 제외하고, 그죠? 뭐 재건축 뭐 남겨둔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제외한다 그러면 거의 1%인데 상위 1%인 분들이 얼마 버는지를 좀 보시면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 소득이 제가 상담해 분 중에는 강남은 대부분 한 3억에서 5억 정도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산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부모님도 잘 사세요.
금수저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는 이게 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또 그렇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못 짓게 만드는 데다가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죠? 예, 중과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시 또 한 주택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21년부터 한 24년까지 세팅을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이제 1주택자로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껏해요. 2주택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종부세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딱 세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물리적인 특성은 똑같았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여러분 원베일리 가보시면 저도 이제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유니트도 봤는데 보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이 그거잖아요. 커뮤니티 시설이잖아요. 가보시면 그냥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호텔에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다 받을 수 있다. 이제 물리적 특성도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굉장히 주목하는 현상인데요. 아파트가 빌딩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빌딩 투자하면 이면도로에 있는 빌딩들 같은 경우 공실도 많고 되게 안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빌딩 시장이 다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파트가 이제 그 70억짜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70억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원밸리 같은 경우도 한 50억, 60억의 매물들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입니다. 서울에 거래되는 빌딩 60% 가까이가 50억 이하예요. 예, 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게 아파트가 거의 빌딩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빌딩을 최근에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자산이 한 300억 있다 그러면 한 100억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부동산 보유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 부동산을 200억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200억, 300억 이럴 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억 정도 가지신 분은 한 8억 정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2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100억 가지신 분은 80억짜리 한 채 가지고 20억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비중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100억짜리 아파트를 300억 자산가분은 당연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딩을 살까 뭘 할까 고민. 왜냐하면 300억 있는 분들은 어쨌든 부동산의 일정 부분을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와 다르게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높고 야 원밸리가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그분들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빌딩화 되면서 빌딩 투자 수요가 조금 더 붙은 부분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 그러면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근에 또 서울 부동산 이 시장 보면은 2030 세대가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서울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젊은 세대 분들은 코인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저 상담한 20, 30대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코인 하셔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번 분, 코인을 했는데 어떻게 100억씩 버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분 계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강남 아파트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강남에 산다,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또 젊은 분들은 플렉스의 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결혼하고 이럴 때도 어디 사느냐 물어보고 뭐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 사이에 어디 사느냐가 뭔가 그게 이제 트로피 에셋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결혼할 때 멜라니 여사입니까? 그분을 트로피 와이프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딱 그냥 옆에 두면 되게 멋지다. 이런 상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부자분들도 일단은 아파트 먼저 사세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어느 고르시냐? 물론 3도심의 이제 핵심적인 지역을 고르시는데요. 뭐 그렇지 않은 조금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도심의 배후 주거지를 많이 보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3도심의 배후 주거지가 마포, 성동 이런 데죠. 그죠? 성동은 이제 넘어가면 바로 압구정동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뒷구정동이라 그래서 그 압구정동에 사시는 부모님이 거기 옥수동이나 이런 데 사주신 거죠.
처음부터 압구정동 사줄 수는 없잖아요. 애 버릇 나빠지고 이러니까 그쪽에 네가 좀 고생 좀 하고 와. 고생하는 건 아닐 것 같아. 고생 좀 하고 와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나중에는 어차피 반포나 이런데 압구정도 다 부릅니다. 예, 그게 최근에 이제 부자분들이 자산가분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그 배후 주거지에 사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분들이 노도강에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도강에 젊은 분들 사는 비율은 제일 낮아요. 예, 서울에서 2030 세대가 사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노도강 사는 비중은 25%예요.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그냥 내가 그냥 정말 작은 월세 또는 고시원에 살더라도 강남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게 뭐 신축, 직주 근접, 그다음 한강변 이런 아파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있습니다. 예, 사시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 도움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래하기 전에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자금을 조달하실 거냐 이런데 쭈뼛쭈뼛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5억, 10억 정도 되는데 그건 대부분 부모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증여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아닌 형태로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증여세 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증여세 신고 얼마 안 되진 않지만 1억, 2억 이렇게 내셔야 되긴 한데 결혼할 때 또 주면 뭐 3억까지는 그죠? 예, 공제되고 이러니까 양쪽에서 받는 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 증여세 신고하면 그게 완전히 내 재산이 되고요. 나중에 뭐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30대인데 뭐 20억, 30억 아파트를 사면요. 유익 있게 그 국세청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세무조사 나오는데요. 그거 뭐 안 냈던 거 그 과태료가 20%입니까? 뭐 그 정도 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원천으로까지 파고 들어가요. 부모님 자산으로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냥 뭐 직장 생활하다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업하신다 이러면 두드려 맞는 금액이 제가 많이 본 거는 몇백억 세금 추징당하는까지 봤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신고하고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Z세대가 집을 사시는 거는 베이비 부모가 도와준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수도권 부동산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전체를 좀 놓고 볼 때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투자 매력도가 높다. 그러니까 과천시가 재건축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전세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지역들은 과천에 내가 뭐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이 그냥 실거주입니다. 폭락하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계속 강남에 투자 수요, 투기 수요 했는데 강남에 투기를 하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거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기를 합니까? 그리고 투기하는 거는 옛날에 그 지방에 그죠? 뭐 공시가 1억 주택 이런 거 뭐 10채씩 사고 이러는 게 투기지. 내 살 집을 사는 거 가격이 높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투기가 아닙니다. 다 실거주입니다. 그래서 과천이 실거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세가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가격들 보시면 이건 뭐 판교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저는 뭐 정말 매력적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풍선 효과가 오히려 이런 쪽으로 많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 4구가 강동구인지 과천인지는 좀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입주 물량 같은 걸 본다 그러면 경기도도 많이 줄어요. 그래서 작년에 11만 가구가 넘었는데요. 올해가 6만 가구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올해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내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면 당연히 이제 그 실거주가 많은 수요가 있는 데들은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아파트는 저평가되었다
이런 걸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 아파트는 이제 먼저 오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마인드라고 보고요. 그럼 어디가 많이 오르느냐? 말씀드렸던 과천하고 판교나 분당이 먼저 오르잖아요. 그죠? 여기가 상승률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가 오르느냐를 고민하시는 게 좋은데요. 판교가 오르면 판교하고 사실은 생활권이 같은 데가 의왕하고 안양입니다. 이게 같은 그냥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왕하고 안양은 거의 뭐 같고요. 그리고 과천하고 의왕도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교가 움직이면 의왕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양이 움직이고 또 우리가 뭐 삼본 신도시 그죠? 군포에 있는 그런 데가 이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교나 분당이 움직이면 뭐 용인이나 뭐 동탄이나 그죠? 이런 제가 이제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신분 당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쭉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데가 있고 나중에 움직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디 사셔야 되는지 뭐 이런 걸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판단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수도권도 핵심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좋은 모습인데 이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또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지금 31만 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매매 물건이 31만 5천 건이고요. 전세하고 월세를 다 치면 41만 7천 건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매물이 10만 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가 많이 될까요? 전월세가 거래가 많이 될까요? 전월세가 압도적으로 많이 됩니다. 전세만 하더라도 매매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월세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2배에서 5배 정도 많은데 매물은 3분의 1로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거기서 이제 판별하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아실에서 이제 집계하는 통계인데요. 한 3년,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의 과연 유의성이 어떤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이제 매물의 양이 중요한지, 매물의 질이 중요한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거선호 지역이나 뭐 주거선호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뭐 그냥 서울 외곽에 가서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옛날에 그냥 20-30% 떨어져 있던 가격들 그죠? 그 가격의 매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근데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전 최고가보다도 다 높은 호가로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진짜 가보세요.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물의 질은 지금 항상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물이 가장 적었을 때가 언제냐를 따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물이 가장 적었을 때가 한 2만 건 정도였는데요. 22년 말 23년 초예요. 왜 적었을까요? 안 팔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매물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세종입니다. 세종입니다. 그동안 죽으라고 안 팔렸는데 우리가 세종은 한 달 전만 해도 마이너스 상승률이었어요. 지금 딱 그냥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지금 팔아야 될 때다 이래가지고 막 던지는 거예요. 뭐 막 던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세종 가시면 매물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보다도 여전히 공급이 적어요. 그런데 어쨌든 매물이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뭐 10건밖에 없었는데 지금 20건 늘어나면 뭐 매물이 거의 2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의 질이라든지 상황 자체를 잘 판단해보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매물이에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매물이 가장 적었을 때 그럼 왜 그때 폭등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남상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가 딱 시행 확대 재지정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매물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왜? 지금 안 팔릴 건데 뭐 그리고 더 오를 건데 이래가지고 여유 있는 분들은 다 걷어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매물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거선호 지역에 내놓고 걷어들이는지 그리고 매물 질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를 유심히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과천과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세인데요.
많이 올랐음에도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천은 계속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 양 자체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천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인구가 제가 2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몇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사실은 우리가 4호선 주변에 좀 몰려 있는 거 제외하면 아마 과천에 이제 주거 선호 지역은 그쪽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아파트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하면 과천에 그냥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심각합니다. 지금 8, 9단지는 아마 이주했나요? 곧 이주하냐? 뭐 그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주 세대가 한 3,000세대씩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과천은 괜찮을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인구만 하더라도 1,300만인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보다도 훨씬 더 많고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대부분 어디 가느냐? 지방 안 가거든요. 대부분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경기도밖에 없고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과천이라든지 분당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당은 옆에 판교가 있잖아요. 그 판교가 분리되는 데 되게 싫어하거든요. 판교가 일단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제1판교, 제2판교, 제3판교 이렇게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 뭐 분당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계속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뭐 제가 분당의 재건축이 빨리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당도 보면 아주 좋은 지역들은 평균 대지 지분 이런 것도 20평이 넘는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전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뭐 내년에 이주하고 내후년에 착공한다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재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 계속 뭐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분당하고 판교가 좋아지고 그리고 분당과 판교가 좋아지고 과천이 좋아지면서 그 효과들이 그죠?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그를 보일 거다라고 봅니다. 예. 분당 과천은 너무 좋은 지역이지만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외하고 예. 지금 수도권에서 봤을 때 좀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좀 보는 지역 이런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예, 상담할 때도 많이 드리는데요. 점선면 이렇게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일단 경기도는 라인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의 라인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GTX 라인하고 신분당선 라인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GTX 라인은 이제 교통 호재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경기 북부의 저 파주 운정 신도시가 그 뚫렸더니만 효과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성동이 안 뚫렸잖아요.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2028년 뭐 조금 늦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신에 역 주변에서 많이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파주운정 같은 경우도 개발을 역 주변을 제일 늦게 하고 있어요. 거기 주상복합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라인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게 GTX 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분당선하고 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동탄하고 용인, 뭐 동탄은 뭐 GTX 라인도 되고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인한 직주 근접의 효과들이 있거든요. 동탄역에서 이게 GTX나 아니면 뭐 GTX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서울 접근이라는 게 2, 30분 만에 들어오거든요, 강남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단축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는 좀 있지만 그냥 시간적 거리가 굉장히 단축되는 이런 데들, 용인 뭐 이런 데들, 뭐 이런 데는 저는 계속 그 직주 근접에서 효과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용인에 자주 가는데요. 예, 아버님 산소가 있어서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그 갈 때마다 SK에서 그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길이 달라져 있어요. 갈 때마다 질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정말 SK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업체들 다 들어오면 그죠. 어마어마한 그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서울 접근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3도심을 예전에 따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3도심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1급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강남.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강남으로 간다 이러면 댓글이 막 욕을 엄청나게 쓰세요. 근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마포구하고 서대문구가 옛날에 가격이 거의 비슷했는데요. 지금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나느냐 그러면
서대문구를 지나려면 서대문구에서 강남으로 가려면 마포를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서대문구에서 광화문 가는 거는 마포보다 가까울 수가 있어요. 마포의 특정 지역보다는. 그런데 왜 서대문구의 가격이 이렇게 마포만큼 많이 안 오르냐? 마포는 25억씩 막 이렇게 지금 오르잖아요. 근데 안 오르는 이유? 마포를 지나야 하는데 마포 공덕역 지나려면 되게 막혀요. 퇴근할 때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되게 막혀요. 그 넘어가지고 한강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포는 한강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듯이 일극체제로 지금은 제가 볼 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강남 접근성을 많이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직주 근접 이걸 따져보시는 지역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봅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과천하고 판교 분당 이런 지역들은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서울 강남에 살 수는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도 엄청난 자산가를 만났는데요. 그분 목동에 사세요. 공장이 어디 있냐 봤더니만 인천에 있어요. 그냥 강남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남에만 살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나는 그 경기도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디를 선택할지를 그죠 고민해 보시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 중에 자산가들 훨씬 많죠. 그런 분들 이제 고려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몰릴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의 주거선호 지역도. 그래서 똘똘한 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앞서도 잠깐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수도권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미분양 물건을 좀 활용한 투자 전략이 있을지 또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입지를 먼저 보시고요.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평택인데요. 평택도 이제 고덕지구인가 이게 핵심 지역이 있고요. 화양지구라고 해서 평택항 근처에 있는 지구가 있어요. 이거를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를 일단 저는 먼저 보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을 또 보셔야 돼요. 그죠?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과 같이 이렇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 격언 중에 어떤 게 있냐고는 50만 미만의 도시는 투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거제도라든지 제가 거제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거제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 중에 되게 힘들었던 분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산업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조선 산업들. 거제 통영 이렇게 주변에 고성인가 그것까지 다 합쳐야지 한 50만 될까? 많지가 않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인구가 받쳐지는 지역을 또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이제 입주 물량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주변 시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세보다 낮은 거면 진짜 괜찮고요. 근데 시세보다 비슷하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서울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문 휴경 뉴타운 이 지금 30평이 아마 12억, 13억 정도일 거예요. 괜찮은 상품이. 근데 주변 아마 시세가 그거보다 높든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분양들이 다 해소되는 이유가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주변 시세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게 그냥 맞춰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마포에도 라첼스라고 공덕역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요. 27년 5월달인가 입주한 아파트 있습니다. 그 아파트도 처음에는 분양할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마포가 25억대다 보니까 그 분양가가 그때 17억인가 18억 했거든요. 그게 가격이 지금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17억짜리 아파트 이제 그 아이언 뉴타운이 있는데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30평에. 근데 신축이고 공덕역에 멀지 않고 평지고.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25억의 매물이 나와 있고 최근에 거래된 게 23억까지 거래됐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보실 때 입주할 때 그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세가 주변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괜찮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해서 들어가셔야 되지. 앞으로 이제
과연 그것보다 싸게 분양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떨어진다는 분한테도 물어봐요.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를까요? 이러면 분양가는 오르겠죠.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아니 분양가가 오르는데 내년에 어떻게 가격이 떨어져요? 이렇게 제가 대묻는데요. 내년에 분양가가 오르는데 지금 가격이 그 나쁜 가격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죠? 예. 네. 오늘 정말 이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많은 좀 인사이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우대빵이 거래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이야기들을 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제 투자 전략 가지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혹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투자 상담 같은 것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재테크뿐만이 아니라 저 세금에 대한 상담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무사가 하기 때문에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그냥 해드리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무료로 거의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상담하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성정길 TV 밑에다가 이렇게 링크 같은 거 달아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본인만의 투자 이제 원칙 같은 거 좀 세우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